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아니, 지금은 그 이름을 쓸 수 없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가 누구였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평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조차 없는 중구역의 고급 아파트에서요.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보였고 멀리 주체사상탑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이면 평양 시내가 온통 어두워지는데도 저희 집 앞 거리만큼은 늘 환했죠. 아버지는 정찰 총국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어릴 때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는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는 것만 알았죠. 검은색 승용차가 매일 아침 아버지를 모시러 왔고 경호원들이 항상 현관 앞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예술인이셨어요. 만수대 예술단에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최고 지도자 앞에서 공연한 적도 있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평양 최고의 학교에 다녔고 방과 후에는 피아노와 영어를 배웠죠. 제 친구들도 모두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특별상점에서 중국산 과자를 사 먹었고 여름이면 원산의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북한에서 가능한 최고의 삶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건 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12살 때였어요. 저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항상 잠겨 있었고 들어가는 건 금지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급히 나가시면서 문을 열어둔 채로 가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재에는 책과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일반 서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책들이었죠. 남한 신문도 있었고 외국 잡지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보고서였어요. 남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죠. 거기에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 자동차 보급률, 해외여행 통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날 이후 저는 틈만 나면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문서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고위 간부들의 명단도 봤습니다. 누가 어디에 별장을 갖고 있는지, 해외 계좌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 최고 지도자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었어요. 군사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도 있었고 대남 공작에 대한 계획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14살이었어요.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냥 금지된 지식을 아는 것이 짜릿했고 특별한 비밀을 품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집에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셨어요. 저는 복도에 몰래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사이버 공격 계획, 해외 공작원 운영, 자금 세탁 루트. 16살 소녀가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죠. 어머니와 거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에서 나를 의심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아버지의 그런 목소리였죠. 파벌 싸움에 휘말렸어. 이번 주 안에 소환될 수도 있어.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북한에서 소환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아버지의 동료 중 몇 명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그날 밤 아버지는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침대 옆에 앉으셔서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 곧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구나.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서재에서 봤던 문서들 중에 탈북 루트에 관한 자료도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위치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건 언젠가 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죠.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밤마다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아프다는 핑계를 댔죠.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옛부하였던 군 장성을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두 분은 서재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엿들은 단어들은 충격적이었죠. 국경, 브로커, 중국, 루트.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거실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북한에서 한번 의심받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버지의 옛 부하가 북한군 고위층과 연결해줬고 비밀리에 탈북 루트가 확보됐어요. 중국 쪽 브로커와의 연락도 닿았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평생 살아온 집, 추억이 담긴 물건들, 심지어 사진 한 장도요. 의심받지 않으려면 모든 걸 그대로 둔 채 떠나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피아노, 책장,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 이 모든 게 내일이면 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저희를 떠나보낸 후 홀로 평양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간부 3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바로 추적이 시작될 테니까요. 아버지는 저희가 안전하게 국경을 넘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실 계획이었죠. 서연아, 엄마를 잘 부탁한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아버지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2023년 11월, 저와 어머니의 탈북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검은색 군용 트럭 뒷칸에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옛 부하인 리 대자가 마련해준 차량이었죠. 트럭은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까지는 8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트럭 안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11월에 북한은 이미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트럭이 멈추면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 트럭 주변을 걷는 발소리.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괜찮아, 서연아. 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트럭이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리 대자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이제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요.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산과 나무만 보였죠. 리 대자는 우리를 좁은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우리는 중국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죠. 북한말을 유창하게 했어요. 두만강까지는 여기서 3km입니다. 하지만 경비대 순찰 시간을 피해야 해요. 브로커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오전 5시 20분. 순찰조가 6시에 교대하는데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두막에서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브로커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중국어로 뭔가를 주고받았죠.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매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죠.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우리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가팔랐어요. 어머니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저는 어머니 팔을 붙들고 걸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보다 앞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제 인생의 경계선이었죠. 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폭이 50m도 안 돼 보였어요. 하지만 물살은 빨랐죠.
11월의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울 게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3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브로커가 강변 덤불 속을 가리켰어요. 경비대가 이 구역을 순찰하고 지나가야 해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땅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11월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가 덜덜 떨렸죠. 어머니는 당신 외투를 벗어 제게 덮어주셨습니다. 2시간째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대였습니다.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바로 코앞을 지나갔어요. 3명이었습니다.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죠. 한 명이 우리가 숨은 덤불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30분쯤 더 지나자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라는 신호였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작은 고무보트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2명의 중국인이 노를 저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브로커가 재촉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보트에 올랐습니다. 보트는 흔들렸죠. 강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보트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멈춰. 거기서. 북한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경비대였어요. 엎드려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어요. 탕, 탕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귓가를 찢는 듯한 소리였어요. 총알이 물 위로 튀었죠. 중국인들이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으악!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다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검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죠. 엄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총알이 스쳐간 것 같았습니다. 보트가 중국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가 있었어요. 남자 2명이 뛰어나와 어머니를 부축했죠. 빨리, 빨리. 모두가 중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 문이 닫히자마자 차량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뒷좌석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창백했죠. 괜찮아, 서연아. 괜찮아. 어머니가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차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낡은 2층 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죠. 우리는 안전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우리를 맞았어요. 응급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우세요. 여자가 어머니를 소파에 눕혔어요. 바지를 걷어 올리자 어머니 종아리에 길게 찢어진 상처가 보였습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간 자리였어요. 여자는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았죠. 저는 옆에서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2주 정도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날부터 우리의 3개월 도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안전가옥에서 2주를 보냈어요. 작은 다락방이었죠.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됐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어요. 어머니 다리가 조금 나아지자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어요. 2번째 안전가옥은 옌벤의 한 아파트였죠. 거기서 3주를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조선족 아주머니가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죠. 저도 저렇게 걷고 싶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우리는 계속 안전가옥을 옮겨 다녔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라오스 루트가 열렸습니다. 2주 후에 출발할 수 있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태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다고 했죠. 2024년 2월 우리는 다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또 브로커에게 돈을 줘야 했죠. 라오스에서 일주일 태국 방콕에 도착한 건 3월 초였습니다. 방콕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3일 후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는 특별 전세기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어요. 4개월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깨끗한 활주로 줄지어 선 여객기들, 현대적인 공항 건물. 북한에서 본 순환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죠.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쥐어짜듯 잡았죠. 두 사람 다 떨리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대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행객들과 다른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움직였죠. 공항 지하에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특이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평양과는 비교도 안 됐죠. 30분쯤 지나 차가 어떤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표지판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무용 건물처럼 보였죠. 하지만 입구에 경비가 서 있었고 출입증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죠. 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말하고 나갔어요. 방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만 있었습니다. 벽은 회색이었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죠. 10분쯤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정보원 북한탈북민 정착지원사무소 소속 박민준입니다. 박민준이라는 조사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긴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녹음기도 테이블 위에 놓았죠. 질문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가족관계.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아버지 성함과 직업은요? 김철수입니다. 정찰총국 대남공작부에서 일했어요. 조사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대남공작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이버 공격이랑 해킹 업무를 총괄하셨어요. 남한 정부 기관이랑 기업들 해킹하는 일이요. 조사관이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아버님이 집에서 업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가끔요. 서재에 기밀 문서들도 많았고요. 어떤 종류의 문서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 가지요. 남한 경제보고서, 군사시설 지도, 공작원 명단 같은 것들이요. 조사관의 타이핑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혹시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많이 기억나는데요. 저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몰랐죠. 예를 들면 고위 간부들 별장 위치라던가 해외 계좌 정보 같은 거요. 아, 그리고 최고 지도자, 가족들 동선도 있었어요. 조사관이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죠? 최고 지도자, 가족들 동선이요. 장남이 어디 있는지, 누가 언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런 기록이요. 조사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민준이 급히 방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5분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들어왔어요. 박민준과 함께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2명이었습니다. 계급장 같은 건 없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김서연 씨, 저는 북한 정보 담당 김성호 팀장입니다. 나이든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최고 지도자,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아셨나요? 아버지 서재에서 봤어요. 문서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왜 이렇게 난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남이 어디 거주하는지,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런 거요. 스위스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돼 있었어요. 방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명의 조사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다른 정보도 있습니까? 많죠. 러시아 파병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러시아 파병이요? 네, 실제 병력 규모랑 배치 계획 같은 거요. 언론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많다고 돼 있었어요. 김성호 팀장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조사관이 전화를 꺼내 밖으로 나갔어요. 김서연 씨, 이 대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더 큰 회의실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층 끝에 있는 넓은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에는 이미 6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남 공작 조직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공작원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은 적 있나요? 사이버 공격 계획은요? 저는 아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본 것들, 아버지와 동료들의 대화에서 들은 것들, 하나씩 말할 때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인사했죠. 국장님,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정원장이었어요. 국장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김서연 씨,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보들의 출처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직접 봤으니까요. 아버지 서재에 있던 문서들이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정말 그런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나요? 아버지는 정찰총국 핵심 간부였어요. 최고 지도자 비서실이랑도 자주 연락하셨고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 사람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지금부터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김서연 씨, 당분간 이곳에 머물며 진술을 계속해야 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무심코 말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기밀인지를요. 북한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정보들이 남한에서는 목숨 걸고 캐내야 하는 것들이었죠. 회의실 밖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전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긴급 보고가 올라가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평양에서 평범하게 살던 제가 지금은 대한민국 국정원 회의실에 앉아 북한의 기밀을 폭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순간을 봤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아니면 배신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정원 내부 숙소로 옮겨졌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양쪽으로 똑같이 생긴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호텔 같기도 하고 병원 같기도 했죠.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안내를 받은 방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화장실이 있었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밖이 보이지 않았죠. 불투명 유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박민준 조사관이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잠금장치 소리가 찰칵 들렸습니다. 밖에서 잠근 거였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4개월간의 도피, 그리고 오늘 하루의 긴장감.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머니는 다른 방에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만큼 많은 걸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아버지 서재는 제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방, 낯선 나라. 모든 게 낯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확히 7시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연 씨, 준비되셨습니까? 박민준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어제 그 회의실로 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도 넘어 보였죠. 각자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진술을 받겠습니다. 김성호 팀장이 말했어요. 시간 제한 없이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과 간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3대나 있었어요. 한 명은 속기를 했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아버님 서재에서 본 문서들,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서재가 떠올랐어요. 책장, 책상, 서랍. 그 안에 가득했던 문서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조직도였어요. 대남 공작 조직 전체 구조가 그려진 거였죠.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찰총국 산하에 여러 부서가 있었어요. 사이버 공격팀, 침투 공작팀, 심리전팀. 각 팀마다 책임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조사관들이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몇 명은요? 리명철, 박성일, 강준혁.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타이핑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사시설 관련 정보는요? 지도가 있었어요. 북한 전역에 표시가 되어 있었죠. 지하 벙커 위치, 미사일 기지, 핵시설,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한 좌표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기억나요. 평안북도 어디, 함경남도 어디 이런 식으로요. 한 조사관이 북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대로 위치를 짚어갔어요. 10군데 정도 짚었을 때 조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이 정보들이 정확하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질문에 답했어요. 해외 자금 관련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서랍에 은행 계좌 목록이 있었거든요. 어느 나라 은행이었습니까?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였어요. 계좌번호도 적혀 있었죠.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후에는 더 민감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대남 공작원에 대해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정보였거든요. 있어요. 아버지랑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남한에 침투한 공작원들 관리하는 이야기였어요. 누가 어디서 활동하는지, 어떤 정보를 보내오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몇 가지는 또렷해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첫째 날은 밤 10시에 끝났습니다. 8시간 넘게 이야기한 거였죠. 목이 쉬었어요.
머리도 아팠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진술했어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물어봤습니다. 확인하는 거였죠. 셋째 날 질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세요. 아버지가 남한 정부 서버 해킹에 성공했다고 자랑하신 적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작년 가을쯤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어느 기관이었습니까? 그건 못 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곳이라고 하셨어요. 조사관 한 명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넷째 날 저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끝없는 반복.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좀 쉬고 싶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김성호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심리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힘드시죠?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여자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상담사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죽으신 건 아닐까요? 상담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잡아줬죠. 다섯째 날 아침 박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서연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죠. 어제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체포되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박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일 전에 공개 처형 당하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박민준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때문에요. 제가 탈북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배신자의 아버지가 됐고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르신 거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죽였어요. 저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박민준이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그날 조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날 밤, 제 어깨를 안아주시던 아버지, 서연아, 엄마를 잘 부탁한다던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살려드리지 못했어요. 아니,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는 계속돼야 했어요. 제가 무너져도 세상은 돌아가니까요. 회의실로 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어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김성호 팀장이 말했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7째 날 마지막 진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술하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조사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200페이지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제가 말한 모든 것이 거기 적혀 있었죠. 북한의 비밀들, 아버지의 일, 제가 알았던 모든 것. 마지막 장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어요. 김서연. 이제 이 이름도 버려야 했습니다. 김서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증언은 대한민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도움이 됐다고 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제 신변 보호 절차로 들어갑니다. 박민준이 설명했어요. 새 이름을 받으시고 특별 거주지로 이동하실 겁니다. 언론에는 일반 탈북민으로만 알려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짐이랄 것도 없었죠. 몸에 걸친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투명 유리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서울의 밤이었죠. 7일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무거운 살. 저는 김서연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특별거주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24평짜리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현관문은 특수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거실 창문에는 방탄 필름이 붙어 있었죠. 일주일에 2번씩 담당 요원이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곳으로 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소식을 듣고 많이 상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고 늘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셨죠. 서연아, 우리가 잘한 걸까? 어머니가 어느 날 밤 물으셨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온 게 맞는 걸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첫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꿈, 두만강을 건너다 물에 빠지는 꿈, 북한군에게 쫓기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죠. 낮에는 무기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거울을 보면 뼈만 앙상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박민준이 심리상담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김서연 씨, 아니 이제는 이지은 씨죠.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 이름은 이지은이었어요. 평범한 이름이었죠. 김서연을 죽이고 이지은으로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상담사 이름은 정수진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여성이었죠. 지은 씨,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당연한 겁니다. 정수진이 말했어요. 죄책감, 슬픔, 분노. 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억누르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죽인 거잖아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북한이 당신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정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살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상담은 일주일에 2번씩 계속됐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2달째 박민준이 제안을 했습니다. 탈북자 커뮤니티 모임이 있습니다. 가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저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죠. 20살부터 50대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작년에 탈북했어요. 한 명씩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했어요. 목숨 걸고 국경을 넘었고 가족을 잃었고 죄책감에 시달렸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5년 전에요. 처음에는 제 잘못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북한이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아픔을 갖고 있었죠. 울어도 돼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모임에 나갔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석 달째 박민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성호 팀장님이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민준이 봉투를 건넸어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김성호 팀장의 손글씨였어요. 이지은 씨께 당신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대남 공작 조직이 적발됐고 사이버 공격도 막아냈습니다. 당신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용감한 사람입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김성우 드림.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은 아니었죠.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렸다는 것. 그게 작은 위안이 됐어요. 넷째 달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공개 행사는 아니었어요. 비밀리에 진행된다고 했죠. 어느 정부 청사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 몇 명만 참석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지은 씨의 공헌을 기립니다. 한 분이 표창장을 읽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이에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저는 상을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무거웠죠. 축하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이 상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다섯째 달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래, 서연아. 아니, 지은아. 그래야지.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 남한 교육은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죠. 탈북자 교육센터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다양했죠. 너도 대학 갈 거야? 22살 탈북자 민수가 물었어요. 응, 꼭 가고 싶어. 나도야. 여기서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한에서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출신이나 신분에 관계없이요. 여섯째 달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떨렸어요. 북한에서도 시험을 봤지만 이건 달랐죠. 제 미래가 걸린 시험이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한 달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어요. 어머니와 둘이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탈북 후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일곱째 달 대학 입학 원서를 썼습니다. 탈북자 특례가 있었어요.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교수님들이 물었어요. 왜 사회복지학을 선택했나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몸도 마음도 많이 다쳐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됐어요. 여덟째 달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신기했어요.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학생들, 마음껏 웃고 떠드는 모습.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너 새로운 애지? 나는 김민지야. 한 여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응, 나는 이지은이야. 어디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시선은 아니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죠. 와, 진짜? 신기하다. 북한은 어때?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여기 있잖아. 민지가 웃었어요. 그럼 됐지 뭐. 우리 친구하자. 그렇게 저는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친구들이요. 아홉째 달 저는 북한 인권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탈북민 증언 대회를 준비 중이에요. 동아리 회장이 말했어요. 지은 씨도 참여해 보시겠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해볼게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대회 날 강당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지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특권층이었죠. 하지만 자유는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북 과정,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여기까지 온 여정. 저는 2번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했어요. 한 번은 평양에서, 한 번은 자유 대한민국에서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이후 많은 사람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죠. 10달째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우리 잘한 것 같아. 응, 엄마. 잘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어요. 죄책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는 살아야 한다는 것. 아버지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질 거라는 것. 그날까지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지은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김서연이 아닌 이지은이 보였죠. 머리도 짧게 잘랐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끔 멍해질 때가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1년 전만 해도 두만강을 건너며 총알을 피하던 제가 지금은 서울 한복판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다니요. 지은아, 점심 먹으러 가자. 민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민지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응, 가자. 학생 식당으로 가는 길에 민지가 물었어요. 너 방학 때 뭐 할 거야? 북한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하려고. 역시 지은이답다. 민지가 웃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였죠.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요. 저는 25살 탈북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정말요? 그 여성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증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센터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아픔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게 저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센터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지은 씨, 온라인으로 당신 이야기를 공유해보면 어때요? 온라인이요?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요. 익명으로 해도 돼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린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일주일 후 저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평양에서 서울까지. 첫 글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특권층으로 살았지만 자유는 없었어요. 2023년 겨울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떨렸어요. 누가 읽을까? 어떤 반응이 올까?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응원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매주 글을 올렸어요. 탈북 과정, 한국 생활 적응기,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 달 만에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어요. 대박이다, 지은아. 민지가 신기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나 봐. 어느 날 대학 축제가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 동아리에서 부스를 운영했어요. 북한 실상을 알리는 전시회였죠. 이게 진짜예요? 한 학생이 북한 교과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도 이걸로 공부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와, 정말 다르네요. 학생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설명해줬죠. 북한의 교육, 생활, 통제 시스템. 지은아는 진짜 대단해. 동아리 후배가 말했어요. 이런 걸 겪고도 여기서 웃고 있잖아.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였어요. 하루하루를요. 여름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요.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동해 바다는 푸르고 넓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다도 마음대로 못 갔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언제든 올 수 있잖아. 그러게요,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어요.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픔이 밀려왔다가도 언젠가는 빠져나가는 것.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써보시겠어요? 책이요? 네. 당신의 탈북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며칠 고민했습니다. 책을 쓴다는 건 제 이야기를 완전히 공개하는 거였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쓸게요. 밤마다 원고를 썼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억을 되살렸죠. 평양에서의 삶, 탈북 과정,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곳에서의 재탄생. 3개월 만에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책 제목은 두 번의 탄생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좋은 원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이야기예요. 봄이 왔습니다. 책이 출간됐어요. 서점에 제 책이 놓여 있는 걸 봤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책이야. 민지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응, 내 이야기야. 저는 웃었습니다. 책이 예상보다 많이 팔렸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제 신원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했으니까요.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갔어요. 왜 이 책을 쓰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언젠가 당신들도 자유로워질 거라고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가 됐어요. 동아리 부회장도 맡았죠. 선배, 조언 좀 해주세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배처럼 강하게 살 수 있어요? 나도 강하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도 힘들 때 많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지. 여름방학에 저는 통일 교육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북한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만 자유가 없을 뿐이에요. 그들도 웃고 울고 사랑하고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뭐가 좋아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매일 쓰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나는 2번 태어났다. 한 번은 1999년 평양에서, 한 번은 2024년 자유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삶에서 나는 김서연이었다. 특권을 누렸지만 자유가 없었다. 두 번째 삶에서 나는 이지은이다. 가난하지만 자유롭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다. 그 아픔은 평생 가슴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아버지 몫까지, 북한에 남은 사람들 몫까지. 언젠가 북한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이야기할 것이다. 진실을, 희망을, 자유를. 나는 이지은이다. 자유인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이 보였죠. 저도 저 새들처럼 자유로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언젠가 북한 친구들을 만나는 날까지,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까지 저는 꿈꿉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그 세상을 위해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이지은으로, 자유인으로 희망을 품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김서연에서 이지은까지 두 번의 탄생, 그리고 끝나지 않은 여정.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